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엿새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오늘도 계속됐는데요. 이란의 반격 강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공방전이 중동 곳곳에서 지상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요르단에 YTN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에 와 있습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공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인데 오늘은 좀 잠잠한가 싶더니 또다시 공습이 감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은 오후 3시 3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낮 시간에 최소 2차례 공습이 있었습니다. 한 3시간쯤 전에 큰 폭발음이 들린 뒤에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요르단군이 이스라엘로 발사된 이란의 미사일 또는 드론을 요격한 건데요. 공습 사이렌이 뒤늦게 울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도 군 당국이 먼저 긴급 대응에 나선 뒤에 경보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전투기 편대가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그리고 1시간 전쯤에 또다시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정부와 군이 잘 대응하고 있어서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여행객을 중심으로 요르단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단기 체류자는 200여 명으로 파악됐고 교민은 370여 명이 됩니다. 우리 외교부는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 한시적으로 특별 여행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네,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이 엿새째 되는 교전 상황은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미국과 이스라엘은 며칠 내 이란 영공을 장악하고 이란 신정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고위 인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방공망 파괴에 초점을 맞춘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 등 정권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구상인데요. 이에 맞서 이란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레이더 3대를 미사일로 타격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 텔라비브 교외에 있는 벤구리온 국제공항과 국방부 청사를 극초음속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스라엘의 공세로 반격 능력이 약화한 데다가 미사일 재고가 줄어들고 있어서 반격의 강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전투 첫날보다 86% 감소했고 지난 24시간 동안은 23%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자국을 향해 발사되는 이란의 미사일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정파죠.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상황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의 전투에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육군은 보병부대와 기갑부대, 공병부대 등 3개의 사단이 현재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사흘간 70여 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계 쿠르드족 무장단체들이 미국,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란 내부에서 지상전을 개시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르드족 병력 수천 명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진입해 지상 공격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맞서 이란은 이라크 내 쿠르드족 단체 본부를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이란 국영 언론이 보도했고요. 또 이란 정보부는 혁명수비대와 공동작전으로 서부 국경의 쿠르드족 무장조직 근거지와 무기고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반격 강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쿠르드족의 개입 여부가 앞으로 전쟁의 변수로 떠오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라크 내 이란 쿠르드 무장 세력이 이란 공격에 나서면서 전쟁이 본토 지상전으로 번졌습니다. 정권 교체를 노린 승부수라는 분석과 끝을 알 수 없는 내전의 늪이라는 경고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라크에 거점을 둔 이란 쿠르드 민병대 수천 명이 국경을 넘어 이란 북서부로 진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내 소수 민족의 봉기를 유도해 체제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상군 투입 부담을 피하면서 숙련된 쿠르드족을 내세워 저비용 정권 교체를 노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공식 입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법적 책임과 주변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전략적 부인권 확보 차원으로 보입니다. He did speak to Kurdish leaders with respect to our base that we have in northern Iraq. But as for any report suggesting that the president has agreed to any such plan is completely false and should not be written. 정치권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즉각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명확한 퇴로 없는 혼돈의 늪은 물론 이번 전쟁이 끝없는 소모전으로 치닫는 장기전의 서막이 될 것이란 경고입니다. Is the CIA planning on backing Kurdish rebels to eventually overturn the government and give us a new government in Iran? And who's that going to be? We have walked into a huge mess. This is 이란 역시 저항의 축을 동원해 장기 소모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군사적 승리보다 미국의 정치적 피로감이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They are going to do their very best, just like Hamas and Hezbollah did, of extending the timeline. And we, the U.S. as a nation, we tend to get bored with combat. 쿠르드의 진격은 이란 체제의 전복을 앞당길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까지 끌어들이며 중동 전체를 장기전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서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 공격 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이 이란 군함 20척 이상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 사령부는 미군은 이란의 솔레이마니급 전함을 포함해 이란 정권의 선박 20척 이상을 공격하거나 해저로 침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작전 지역 내 이란의 주요 해군 전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최소 1, 2주는 더 작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이 이란 정권과 관련된 수천 개의 추가 목표물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브리핑을 통해 전쟁 발발 후 전투기를 총동원해 총 11차례에 걸쳐 5,000발의 폭탄을 이란에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이틀 동안은 전투기 100여 대를 투입해 수도 테헤란 동부에 있는 이란군 기지에 250여 발의 폭탄을 쏟아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중동 전역에서 보복 공격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튀르키예에서 요격된 미사일 한 발이 확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죠. 이 분쟁이 국제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크레인이 연못에서 쇳덩이를 건져 올립니다. 끝부분에 선명한 꼬리날개, 미사일 잔해를 수거한 겁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이라크와 시리아 상공을 통과한 이란 탄도미사일을 나토 방공망이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ir daha benzer hadiselerin yaşanmaması için de uyarılarımızı en net biçimde yapıyoruz.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미군 전술 핵무기가 배치된 튀르키예 남부 공군 기지를 노렸거나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이 빗나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란 공격이 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셈이어서 보복 수위가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토 헌장 5조의 집단방위 조항에 따라 나토 차원의 집단 대응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란은 키프로스의 영국 기지에 드론 공격을 가해 경락고 일부를 파손했고 전쟁 참여에 선을 긋던 영국은 방어적 조치로 구축함을 급파했습니다. Wildcat helicopters with anti-drone capabilities will be in Cyprus this week, and HMS Dragon will be deployed to the Mediterranean. 이란은 튀르키예에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란군 총참모부는 성명을 통해 튀르키예 주권을 존중하며 어떠한 미사일도 튀르키예를 향해 발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프랑스, 독일 등에 이어 이탈리아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피해를 본 중동 동맹국 지원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중동 사태가 유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현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걸프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은 국방 분야, 특히 방공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그 아들이 지목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재거를 언급했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직후 최고 지도자 선출 절차를 서둘렀던 이란도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해 공식 발표를 미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도 살아남아 아버지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바 하메네이. 추가 공격을 우려해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문가 회의에서 후계자로 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과 이란 반체제 매체가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만 하루가 지나서도 공식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We've seen those reports as well, of course, and this is something that our intelligence agencies are closely monitoring and looking at. The truth is, we'll have to wait and see. 하메네이 사망 직후 곧바로 후계자 선출 절차에 착수했던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정권의 안정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발표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란은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과 정보기관끼리의 종전 협상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최고 지도자 발표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든 이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메네이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거라고 한 번 더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and it's an amazing thing that's taking place before your eyes. Because for 47 years we were pushed around, and we shouldn't have been. 이란 내부에서도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선출되면 당장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공식 발표를 미루고 시간을 벌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현지에 발이 묶였던 단체 여행객들이 처음으로 귀국했습니다. 여행사들이 대체 항공편을 확보하면서 여행객들이 차례로 입국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지에는 항공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두바이에서 발이 묶였던 관광객이 처음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대체 항공편으로 두바이를 출발해 타이베이를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일찍 오게 돼서 너무 좋죠. 이제 못 올까 봐 그 두려움이 많았죠. 이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 모르니까. 귀국한 여행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위험했던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갔을 때 폭격해서 연기 나는 거 보고 그랬죠. 비행기 타기 5시간 전에. 5시 전에 뭐 앵소리 하더니 뭐 꽝 하더라고 원래. 여행사들은 중동 지역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자 대체 항공편을 확보해 여행객 귀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와 하노이, 광저우 등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통해 여행객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이동하기 어려워서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대체 항공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바이에 체류 중인 관광객 520여 명 중 415명만 항공편을 확보했고 110여 명은 여전히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행사는 육로 이동까지 검토하면서 며칠 내로 귀국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중동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공항과 항공사 운영이 유동적인 만큼 남은 여행객의 귀국까지는 많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막혔던 중동 내 하늘길이 차츰 풀릴 조짐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이 오는 8일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항공기 운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레게브 이스라엘 교통부 장관은 오는 일요일부터 해외로 나가는 항공편을 위해 영공 재개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보 상황이 허용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당일 내내 진행 상황을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3년 7개월 만에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휘발유 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최고가를 지정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정유업계의 긴장감도 커졌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이 줄줄이 들어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원유 수송길이 막히면서 기름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한 달이면 한 40-5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은데 한 20-30만 원 더 들지 않을까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으면 이제 좀 운행 횟수를 좀 줄이는 게 훨씬 낫죠. 지금이 제일 싸다는 생각에 서둘러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주유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하고 지금 또 넣었어요. 오늘 자고 나면은 또 가격이 또 폭등해 있을까 봐 그 전에 가득 넣었어요.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34원으로 하루 동안 50원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값은 1,900원에 육박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경유는 하루 새 100원 넘게 뛰어오르며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시차 없이 급등하자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휘발유 값이 일정 가격을 넘기지 않도록 가격을 통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석유사업법상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 지정을 신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업계는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지만 정부가 최고 가격 지정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준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손실분에 대해서도 재정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고 그 손실분에 대한 어떤 그 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면 저기서는 적극 검토해서. 다만 국내 주유소 대부분이 자영업 형태로 운영돼 가격을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정유사가 공급가를 인상분보다 낮추거나 유통 마진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담을 떠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상군을 활용한 작전이 진행 중이거나 또 시작될 조짐을 보여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상황 짚어봅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그리고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전쟁이 이제 이게 지상전으로 번지느냐 안 번지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이 컸는데. 오늘 이라크 내에 있는 쿠르드 병력이 이란으로 진입해서 지상작전을 펼쳤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군요. 네, 맞습니다. 일부 아직 확인이 좀 더 필요하긴 한데 좀 사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었거든요. 작년 12월, 1월 그 이란 시민 봉기 사태에서도 이란 쪽은 계속 주장을 했었죠. 쿠르드족을 이용한 그 시민 봉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있었고 모사드가 참여해서 우리 이런 외환, 그러니까 내란을 이렇게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있었었죠. 근데 그게 증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안 했는데 이미 그때 쿠르드 민병대에 이미 CIA와 그 모사드가 컨택을 했고 개입을 했고 정보나 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아직 2,000명, 3,000명이라고 하는 병력이기 때문에 이걸 지상군 파견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00명, 3,000명의 병력으로는 뭔가 이렇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라고 들어왔고 4주 동안 우리가 공격을 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중동 전문가로서 좀 의아했거든요. 지상군 파견이 같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워딩이 이랬었거든요. 이란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이건 너희들의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상군은 자기가 들어가진 않지만 꼭 지상군을 현지에서 조달해서 이렇게 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란 민중이나 이란 국민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차선책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소수민족들을 이제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소수민족이 많은 나라입니다. 뭐 아제리도 있고 파슈툰, 그다음에 지금 말한 쿠르드족, 이렇게 다양한 족이 있는데 이걸 민족 분쟁으로 지금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그 봉기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이게 그 2차 냉전이 끝나고 발칸에서 벌어졌던 민족 분쟁들이 같이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쿠르드가 분쟁에서 일어나서 독립을 하겠다라고 일어나면 그러면 그 아제리 쪽, 그 아제르바이잔 민족인 아제리 쪽도 우리도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란 정부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진짜 분열 세력들이 일어나서 국가를 분열하려고 하니까요. 그럼 정권한테는 위협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측면, 이거는 다른 차원의 전면전이거든요. 이거는 내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민족 갈등과 민족 분쟁으로 이란이 쪼개지는 건데 이거는 되게 잔인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거에 제국주의, 소위 말해서 영국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갈라치게 하고 지배할 때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랍 민족들이여 들고 일어나라. 오스만 제국이 그러면서 분열되면서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후세인 맥마흔 서한에서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라비아 로렌스 그 영화를 생각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랍 민족들을 봉기해서 영국의 그 정보 요원이 정보 장교가 아랍 민족을 들고 일어나서 오스만 제국과 싸워서 분열을 해서 다 그 나라가 쪼개졌거든요. 그런 식의 작전. 그래서 저는 설마 이런 식의 작전을 쓸까? 그거는 다 아이디어는 있고 정말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겠네요. 그거는 정말 이게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잡겠다고 거기를 완전히 혼돈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해서 이게 과연 정말 그랬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도 화들짝 놀라면서 우리는 그런 적 없다, 한 적 없다라고 발뺌을 하는 게 이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거가 갖고 올 파장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빨리 주워 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쟁은 근데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2,000명, 3,000명 병력으로 갖고는 이게 뭐 지상군 파견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거가 갖는 함의는 그 행간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 보시면 왜 미국이 빨리 주워 담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왜 이란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위협을 느끼고 쿠르드 지휘본부를 곧바로 타격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개입한다는 게 이란 입장에서도 상당한 아킬레스건이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이걸 인정하면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고려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란을 잡겠다고 이 지역에 이제 쿠르드의 내전을 만들어 버리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이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헤이트리트 그러니까 완전히 적대감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그 중동의 이런 사태들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있지만 사실 또 그것을 넘어선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쿠르드족이 이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 시리아, 터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르드족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터키예요. 이게 터키는 잘 아시다시피 나토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지금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토의 동맹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오늘도 지금 그 이란의 뭐 탄도미사일이 지금 튀르키예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 이 나토의 국경을 넘어가게 되면 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쿠르드족의 문제는 사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롯한 이 튀르키예에서 아주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이제 쿠르드족과 손을 잡고 어떤 작전을 하게 되면 터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것이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확전될지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터키는
이 쿠르드족을 뒤에서 또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예.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사실 이 쿠르드족을 이용한 전쟁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뭐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까지 이 아랍 지역을 가장 괴롭혔던 이슬람 국가 ISIS라고 하죠. 이때 이제 이 ISIS를 물리치는데 사실 이제 쿠르드족이 가장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미국이 이 쿠르드족을 이용해서 너희들을 독립시켜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쿠르드족이 이 4개 국가에 걸쳐서 있으면서 사실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쿠르드족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수천만 명에 달하는데 사실 이들이 제대로 뭉치기만 하면 독립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세력이 강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쿠르드족의 독립을 막기 위해서 이 아랍의 이제 4개 나라들이 서로 협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쿠르드족의 문제를 건드린다는 것은 이란 문제를 건드리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란 안에 있는 이제 쿠르드족을 향해서 오늘 미사일을 날렸고, 자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지금 미국 이스라엘이 이 3단계 작전을 추진 중이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이 3단계 작전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 지금 이번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극노 작전 아니면 이스라엘은 사자의 포효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이 시작됐을 때 목표가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란 핵 능력을 아예 핵무기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핵무기라고는 지금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지지는 않았거든요. 그거는 IAEA가 밝힌 바입니다. 핵무기는 아니고 근데 핵무기, 어떤 핵 능력을 완전히 와해시키겠다. 그다음에 이란이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핵심 능력, 그러니까 그 비대칭 전력이죠. 그러니까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비대칭 전력을 완전히 형해화시키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해군을 전멸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군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거나 호르무즈에 들어오는 배를 납포하거나 공격하는 그것들을 주던 임무를 하는 곳이 해군이거든요. 이란 해군. 그러니까 이란 해군도 절멸시키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차와 포, 그러니까 그 협상 카드들을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3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핵 능력, 그 다음에 비대칭 전력, 그리고 해군까지 우리가 다 와해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과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없앨 수 있는지는 의문시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이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그런 능력들은 다시 복원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절멸한다라고 말은 3단계 가장 강력한 걸 하겠지만 절멸보다는 상당 부분 후퇴시키거나 지연을 시키는 그런 작전이 되겠죠. 그럼 3단계까지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위한 3단계 그 과정 속에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나? 이런 거죠. 정권 교체가 되려면 아마 그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민들이 봉기를 해서 정권 교체가 됐겠다. 그래서 부수적인 효과로서 정권 교체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를 하려고 들어간다면 그들이 복구나 재건 이런 것들도 미국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이미 그 이라크에서 얼마나 늪지대에 빠졌는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괜히 정권 교체를 했다가 국가 복원까지 가면서 자기네들 2조 달러라고 하는 돈, 그다음에 이라크에서는 3조 달러라고 하는 돈을 쓰면서 마가 세력들, 특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마가 세력들은 전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작전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에서 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 공격한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3단계 작전은 정권 교체가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있죠.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나면 그 다음에 나가고 나면 이란 정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던 대로 미국은 경제 제재만 해서 계속 말려죽기만 하면 이란은 차포가 다 떠나갔고 어떤 것도 협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려 죽는 그런 말라 죽는. 그래서 언젠간 정권 교체가 되겠지, 무너지겠지. 그런 내부 붕괴를 유도까지만 하는 수준이라는 말씀이시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1994년도에 우리나라가 제네바 협정을 해서 북한하고 핵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 저렇게 하고 협상하면 지가 알아서 나중에 경제적으로 망할 거야. 그래서 그 협상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아마 그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란을 지금 말씀하신 3단계 작전은 그 우리가 정권 교체를 못하고 나가더라도 얼마 못 버티고 자빠질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네. 끝까지 그걸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그 작전이 그게 작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3단계 작전에 대해서 좀 말씀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 이 군사작전 성과에 만족감을 좀 드러내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란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이란 소위 이제 이번 작전 뿐만 아니라 지난번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도 마찬가지인데 특징이 이제 참수 작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도부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베네수엘라는 조그만 나라죠. 그리고 사실 그 정권의 내구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미국의 작전이 성공할 수 있고 또 미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작전을 수행하기도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어떤 특성을 보면 사실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이게 국가의 경고성, 내구성을 본다면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또 이제 특징이 뭐였냐면 미국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소위 정권의 2인자를 설득해서 사실상 포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권의 2인자가 사실상 변절을 하고 트럼프에게 이제 협조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이제 참수 작전을 통해서 지도자를 제거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그 다음 순위가 계속 정해져 있고 누군가는 계속 지도자로 올라올 건데 사실 지도자 한 명이 없어지는 것이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신적인 타격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란의 핵심 세력은 지도자 한 명이 아니고 소위 이제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이 군부와 그다음에 이슬람 성직자들 이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개전 첫날 민중들이 봉기를 하기를 바란다는 스스로 정권이 교체되기를 바란다는 식의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것은 역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란의 내에서 야당 세력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지리멸렬한 세력이고요. 뭐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거나 아니면 뭐 감금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고. 얼마 전에 있었던 민중봉기는 일종의 굉장히 파편화된, 격렬하긴 했잖아요. 격렬하긴 했지만 굉장히 그 지도부가 어떤 조직화돼 있거나 이런 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촛불 시위만큼도 견고하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그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에서는 아무리 반체제 인사라고 하더라도 다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 율법을 다 신봉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미국은 적국이에요. 근데 적국이 와서 본국의 지도자를 제거하고 민중봉기를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민중봉기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란에 있는 온건파 어떤 중도 세력들이 과연 그들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민중봉기하는 사람들이 다 반역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게 이제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된다. 근데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건 하메네이의 차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모제타바. 선출됐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근데 공식적으로 뭐 차기 최고 지도자다라는 발표도 없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엄폐술이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보도에서도 봤지만 누구를 선정하든 우리가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지 타겟이 소프트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냥 너무 손쉽게. 그래서 지금은 나름
안전이 확보되고 모스타바의 안전이 확보되고 신변이 안전이 확보되고 그런가 되면 아마 선포를 그때 하겠죠. 근데 아직 발표가 안 돼서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누가 될지 모르고 아직 그 헌법 수호회에서 88명의 성직자가 아직 투표를 마감하지 않았다. 그래서 누가 결정된 거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주한 이란 대사님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과정 중이다. 그러니까 뭐 저희로서는 믿어야죠. 그 얘기를.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인데 아마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셈법은 만약에 신변 안전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발표를 하면 암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죽고 이번에 48명의 요인들이 암살을 당했는데 그게 휴민트 그런 그 정보부의 그 소위 말해서 밀정들이 없으면 그 동선이나 이런 게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신변 안보가 안전이 다 되고 그런 것이 완벽하게 확보가 돼야지 그때서야 모스타바가 이렇게 됐다라고 발표를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완벽하게 안전이 확보됐을 때 발표하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아야 되는 이유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발생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건 좀 이렇게 북한한테 노골적으로 경고하는 걸로도 좀 들려요? 글쎄 뭐 북한에게 경고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시각에서 바라보는 유추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이 그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쨌든 이란에서 뭐 사고를 쳤단 말이죠. 흔히 시쳇말로. 근데 이 사고를 쳤는데 이 사고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일단 내가 이게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 것이니까 뭐 우리가 이제 현대사에서 보면 미국이 이 아랍 국가들을 본격적으로 공격한 한 3번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최근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해서 1990년이죠. 그때 이제 뭐 우리가 미사일 한밤중에 공습하는 것을 사실상 무슨 전자게임 하듯이 그걸 보고 전 세계가 경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당연히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가 불법적인 침략을 한 거기 때문에 유엔의 승인을 받고 다국적군이 움직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11 이후에 미군이 이라크를 들어갈 때도 사실 이제 몇몇 나라들이 가긴 했습니다만 그때 그 전에 다국적군보다는 좀 적었죠. 그때도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에 알카에다가 이 테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말고 이라크를 침공하는데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로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부시 정부가 거짓말을 했죠. 근데 당시에는 그것을 전 세계가 이제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야당에서 제기했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탄로가 났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그건 공식적으로 탄로가 났고요. 이번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국제기구나 이런 그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바로 나왔잖아요. 이게 핵무기를 만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핵무기와 이란 정권을 연결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임박한 위협이 뭐냐 이제 그거 가지고도 이제 의뢰하고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제가 뭐 이 사건 초기부터 계속 저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뭐 최근에 보니까 지금 미국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이제 그 협상 과정 또 그 항공모함 전단을 이쪽으로 이제 옮기는 과정 그리고 처음 전쟁을 개시했던 이런 과정들을 좀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국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왜 이 시점에서 저렇게 공격을 했어야 했나. 사실 이 협상이 아주 안 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다음 회담도 약속한 상황이었는데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이제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전쟁하고 돈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서 참수작전을 해보고 거기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얻었고 자신감을 갖고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설득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보도 드릴 때 양쪽의 공방이 상당히 격렬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보도 계속해서 이제 전해드리는 내용이 이란에서 반격하는 그 횟수가 상당히 그 미사일을 공격하는 횟수가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미사일이 화수분이 아니니까요. 그 유한한 자원이고 지금 정보에 따르면 좀 혼선이 있는데 이란은 주장하건대 자기네들이 6,000기가 있다.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6,000기는 아니고요. 지금 한 전쟁 시작할 때 한 2,000기가 남아 있었었고 지금 쓴 거를 역계산을 해보면 지금 한 1,000기 정도 1,000기보다 조금 못 남아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겁니다. 이게 유일한 이란의 수단이거든요. 이거를 빨리 다 소모해버리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아껴두고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거를 다 아껴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이거를 효율적으로 때려서 전쟁 비용을 늘려서 그 전쟁 비용이 늘리는 그 피해를 받는 국가들이 미국아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로비를 해서 멈추는 것이 유일한 지금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어서 관통해서 그들을 효율적으로 타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무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해서 다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아끼면서 시간을 끌고 그리고 오히려 비용이 전쟁 비용이 늘어나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 걸프 국가들에게도 상징적인 그 미군 부대나 미군 부대와 연관되어 있는 뭐 공사나 영사 이런 쪽에들 공격을 하다가 석유 시설이나 처음에는 항만, 국제공항 그러다가 이제 정유 시설 그 국가가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위험한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입니다. 전쟁을 제가 확전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그 공격을 목표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게 이스라엘과 미국의 무슨 그게 공격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얘들아 너네들도 힘들지 그러니까 빨리 가서 트럼프한테 전쟁 끝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소강 상태가 되는 거는 정확하게 이게 계속 소진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천천히 이거를 아껴두면서 계속 전쟁병으로 버티고 힘을 비축하면서 전쟁병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막은 거는 아니지만 거의 봉쇄와 비슷한 효과 때문에 지금 경제들이 다 지금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도 이제 힘들다고 하는데 이미 힘들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이게 끝난 것은 아니고 시간 끌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교수님은 될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세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이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장시간을 견뎌내고 미국의 여론이 움직이는 상황을 봐야 될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고 여론의 영향을 받고 이제 올해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거 하나를 지금 이란이 믿을 수 있는 카드인데 그러려면 미국 국민들이 이거 우리 그 피해가 너무 크다.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또 이란에 내에서 이런 그 전쟁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또는 이제 그 주변국들, 미국의 동맹국들의 여론을 움직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두게 하는 것. 이것밖에는 지금 이란이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은 잘 안 쓰고 있지만 이제 드론은 많이 날리잖아요. 무인기들.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값싼 드론을 날려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방공망을 값싼 방공 미사일들을 이제 사용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미국도 이란은 더 심하긴 합니다만 미국 역시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방공 미사일 같은 것들은 가지고 있는 재고분이 뭐 수주일밖에 쓸 수 없다. 지금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무리 작은 드론이라 하더라도 이걸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것들이 이제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다 소진되고 나면 사실 이스라엘도 미국 함정들도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미국에도 뭐 무기 많다 자신감을 드러내긴 했지만 이게 드론을 잡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쏘면 가성비도 안 맞고 또 우크라이나산 요격 드론 도입을 검토한다 뭐 이런 그러게요.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는 좀 부족한 상황일
아닐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 6월 12일 전쟁 때 그 요격탄, 지금 말씀하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 미사일 이런 요격탄이 미국이 갖고 있는 재고분의 25%를 썼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기억 복기해 보시면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쏘는데 99% 막았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엄청난 비용으로 그걸 막은 거거든요. 그리고 드론 하나가 떠도 보통 4개의 요격탄이 떠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프로토콜이랍니다. 왜냐하면 한 대 적중할지 모르고 그게 마저도 파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파편까지 다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하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4주 전쟁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되게 의아했습니다. 4주를 뭘 한다라는 거지? 4주 목표 도대체 4주를 왜 저렇게 설정했을까 했을 때 나중에 아니까 그 전문가들, 군사 무기 전문가분들이 그러더라고요. 4주가 요격탄을 끝까지 해서 쓸 수 있는 그 기간이다. 재고에 맞춘 기간. 네. 왜냐하면 4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계속 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격탄은 여기 이란 전쟁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써야 되고 미국 본토 방위에도 써야 되고 괌 방위에도 써야 되고 만약에 중국과 대만 사태가 대만에서 뭔가 사태가 나면 거기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세계 경영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재고를 한 곳에 몰빵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4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최고로 끌었을 때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전문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와서 막 4주, 5주, 8주 간다라고 했을 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급, 그 다음에 캐퍼빌리티로 하는 겁니다. 능력으로. 근데 그 능력이 그 정도밖에 받쳐지지도 않는데 계속 전쟁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가 이란 전쟁, 이번 전쟁의 이제 관건은 그 미사일의 재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근데 미국 언론에서 이런 보도도 했어요. 미국 국방부가 방산업체를 긴급 소집했다. 이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군수 물자가 지금 위험 수위까지 이제 낮아졌다,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럼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사실상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미국처럼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는 없죠. 미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의 매일 전쟁을 하고 있는, 어디선가는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군수 물자를 계속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일상적으로 조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전시동원령이 내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전시동원령이 내려지기 이전 단계까지 갔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격 미사일들을 다 쓰게 되면 그것도 보급받아야 되지만 공격하는 미사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평시 경영으로 생산하는 것으로는 이제 안 된다. 비상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여기 이 중동에서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도 미사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억지를 하려면 충분한 방어 시스템이 갖춰져야 전쟁이 억지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미국이 거기 중동 가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서 대만 지역을 비워놓는다고 하면 중국이 그냥 무혈 입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반도도 북한을 억지를 하려면 미군이 한반도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제 아까 그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 나와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4개가 한 세트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우리 천궁 같은 경우도 요격률이 99%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발이 99%의 확률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한 발은 60% 정도의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곱하기로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4발을 동시에 쏘면 모두가 실패할 확률은 0.4 곱하기 0.4 곱하기 0.4 곱하기 0.4.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굉장히 이 0.1% 미만으로 이게 실패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세트를 동시에 쏴야 확실한 이 보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궁 말씀이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더 하자면, 천궁 2가 이제 UAE에서 이제 그거를 방공으로 이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네, 근데- 원래 실전 배치가 좀 더 걸려야 되는데 지금 급하니까 썼는데 성공적으로 이렇게 막은 실제 거예요. 우리 무기가 전장에서 쓰인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던데. 저보다 더 전문가라서 실제 쓰인 예, 건데 예. 아마 그러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한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방산이 우리가 굉장히 K 방산이 아주 네. 잘 나가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기까지는 그냥 뭐 만들어서 수출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아주 까다로운 시험과 실험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이 성능 검증을 하고 그쪽에서도 와서 봐요. 그래서 우리 무기를 이제 보고 만족감이 느껴지면 이제 그걸 사가는 것인데 사실 이제 무기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이렇게 중동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자기들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패트리어트를 사갈 수도 있지만 항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것을 보니 패트리어트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도 않고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갖다 놨는데 실제 전쟁에서 이것을 증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보셨겠지만 어제 그제 우리 주가가 처음으로 막 폭락을 했잖아요. 예. 그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방산주들이 다 날아갔는데 천궁2를 생산하는 LIG 넥스원은 네네. 그날 상한가 30%까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네. 이런 것이 이제 바로 뭐 이게 사실 우리가 좋아할 문제는 네. 아닙니다만 아이러니네요. 우리 그 K 방산을 한번 증명하는 이런 또 네.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또 반대로 뭐 좀 그 아이러니죠. 중국 방공망은 스텔스기도 잡는다고 하더니 좀 시원치 않은 뭐- 성능을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건 뭐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수하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K 방산에는 어떤 호재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이란 미사일이요, 좀 나토 회원국 중에 하나죠. 이 튀르키예 미군 기지를 겨냥했다는 보도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첫 공격이 되면은 이거는 생각보다 확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란은 지금 부인한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은 전선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과 미국과 싸우다가 사우디, 걸프국, 주변국 더 넓혀서 이렇게 가는 것은 왜냐하면 연결된 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한 측면이고 하나는 이겁니다. 혁명 수비대가 약간 특이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상명하복이 우리 원래 보통군은 위에 결정권자가 있고 그 결정권자에 의해서 다 미사일이나 발사나 이런 전략 무기들은 발사가 되는데 혁명 수비대는 각 주의 왜냐하면 혁명을 지키기 위해 있고 그들이한테 상당한 자율권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 고위 지도자들이 많이 죽은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율권들을 다 이렇게 각 그 31개 주의 혁명 수비대 군들한테 줬기 때문에 요즘에 고위 간부들에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부 통제가 그렇게 타이트하지가 않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도 몇 번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이란이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하부에 있는 군대가 자율적으로 그런 군사작전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축으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도 있어서 그것도 한 축으로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 비용을 계속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 근데 저도 전자에 조금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한 표를 주는 이유가 나토에 대한 공격 그리고 터키가 그래도 그나마 이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했던 국가에도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혁명 수비대 조직이 지금 그 중앙 통제가 조금 느슨해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 또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래서 걱정하는 게 사실 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전쟁을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란 체제는 굉장히 견고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너뜨리려면 결국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지상군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상군도 적은 병력 수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대규모가 들어가야 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처럼 참수작전만 계속해서는 다시 또 올라오고 다시 또 올라오거든요. 근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참수작전을 지속해가지고 완전히 상부지휘부가 와야 됐다. 그러면 과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와야 되고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정권이 교체될 것인가? 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상부 구조가 와야 된 이란 혁명 수비대가 군웅할거돼서 작은 단위들로 이제 나눠져 파편화돼서 각자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해서 또 누군가는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군부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전 세계의 가장 큰 테러리스트 조직들이 탄생하게 된다. 이게 오히려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이란은 확전되기를 원한다. 이건 맞는 건가요? 통제된 상태에서 확전되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확전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장이 넓어지는 걸 원하는 겁니다. 확전이 돼서 이렇게 전쟁이 더 커진다라기보다 전장이 늘어나서 그 전쟁의 피해를 보는 행위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탈리아도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에 의해서 우리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피해를 본 동맹국들, 중동 동맹국들을 지원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이란이 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란 그 세 개국이 지원한다고 해서 이란 절멸로 가지는 않거든요. 트럼프 그들이 참여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여기까지 하시죠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고육직책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만 행위자로 들어와 있으면 이스라엘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행위자가 들어오면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들어오면 이들은 좀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걸 좀 저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전보다는 전장을 넓히는 그런 걸 이제 원한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엿새째가 된 이란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그리고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지난해 발표된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보면 지상군 투입은 배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군 대신 쿠르드족이 개입하면서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국가 안보 전략입니다.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항상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인데 과거 수십 년간 결실이 없었던 국가건설 전쟁 없이도 이념적,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건설 전쟁은 해당 국가의 정권이나 체제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 유사시 지상군 투입이 필수적이고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빠져듭니다. 이라크에서 8년, 아프간에서 20년 동안의 전쟁이 실패한 사례를 예로 들며 국가건설 전쟁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This is not Iraq. This is not endless. He called the last 20 years of nation building wars dumb.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사망을 발표하면서 이란 국민을 향해 나라를 찾을 기회가 왔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군사작전도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란 북서부 쿠르드족 개입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서반구에 대한 군사력 주둔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필요하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언급했는데 보고서 공개 한 달 만에 비밀 병기를 동원한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전격 실시됐습니다. 특히 국방정책 최상위 원칙으로 국익과 힘을 통한 평화를 꼽았는데 미국이 실시한 두 개의 군사 작전을 보면 큰 틀에서 국가안보 전략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홈랜드 시큐리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란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그 대외 정책 중에 하나가 비확산 정책의 주요 어떻게 보면 외교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 보고서는 또 중국의 위협과 대응 전략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이란 다음에는 타이완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북핵 등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아 그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이 걸프 지역 전체로 확산하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 주변 국가들까지 방공 미사일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한 우크라이나도 급하게는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바이 하늘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쏟아집니다. UAE도 즉각 반격에 나서면서 도심 하늘에는 폭발음이 가득합니다. And we saw, we heard explosions, we heard the hotel shake, we could see columns of black smoke, we saw drone interceptions ahead. 이란의 공격에 걸프 해역 주변국들도 방공 미사일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군 기지와 미국 대사관은 물론 정유시설과 민간 지역까지 공격이 이어지면서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미국에 서둘러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AE는 우리나라에도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 추가 구매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have strategic storage of ammunition, which ensures continuity and sustainability of interception in all types of weapons for long time. 우크라이나도 급해졌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미사일 방어를 위한 요격 미사일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동 국가들에게 드론 격추 무기를 제공할 테니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В наші дипломатичні можливості. Ми допомагаємо в захисті від війни тим, хто допомагає нам, Україні, наближати достойне завершення війни. 미국은 당장 급한 방공 미사일 공급은 이스라엘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들의 미사일 재고는 일주일에 불과하다며 단기간에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는 건 전쟁 비용을 높이고 주변 국가들의 피로감을 키우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촉발한 중동 전쟁에는 우리가 수출한 국산 무기도 동원됐습니다. 지금처럼 소모전이 계속되면 주한미군 전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나혜인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2는 최근 미국의 공습에 따른 이란의 보복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산 사드, 패트리엇 같은 방공 무기와 함께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90% 이상 명중률로 요격했다는 겁니다. 국산 방공 무기가 외국군에 수출돼 실제 전쟁까지 활용된 건 처음입니다. 지금 UAE 같은 경우에는 더 천궁2를 보내줄 수 없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이번에 실전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천궁2를 개발한 방산업체 직원들은 현지 출장 중 이란 사태가 터지자 계약에 따라 아랍에미리트군에 기술 지원을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업체 측은 직원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방산 수출이 호조인 가운데 뜻하지 않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은 언제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방산 생태계를 줄여버렸습니다. 그 K방산이 왜 지금 날개를 다냐면 우리는 안 줄였거든요, 북한 때문에. 네.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주한미군 전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방공포대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던 지난해에도 중동에 순환 배치돼 이란의 반격을 저지하는 데 동원됐습니다. 정부는 대북 방어 태세에 영향이 없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동안 해외 주둔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온 미국이 중동으로 전력을 착출할 가능성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중동 지역에 발이 묶였던 단체 여행객들이 처음으로 귀국했습니다. 여행사들이 대체 항공편을 확보하면서 여행객들이 차례로 입국을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현지에는 항공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두바이에서 발이 묶였던 관광객이 처음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대체 항공편으로 두바이를 출발해 타이베이를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일찍 오게 돼서 너무 좋죠. 이제 못 올까 봐 그 두려움이 많았죠. 이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 모르니까. 귀국한 여행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위험했던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갔을 때 폭격해서 연기 나는 거 보고 그랬죠. 비행기 타기 5시간 전에. 5시 전에 뭐 맹소리 하더니 뭐 꽝 하더라고 오히려. 여행사들은 중동 지역 항공편 운항이 제한되자 대체 항공편을 확보해 여행객 귀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와 하노이, 광저우 등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통해 여행객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이동하기 어려워서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대체 항공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바이에 체류 중인 관광객 520여 명 중 415명만 항공편을 확보했고 110여 명은 여전히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행사는 육로 이동까지 검토하면서 며칠 내로 귀국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중동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공항과 항공사 운영이 유동적인 만큼 남은 여행객의 귀국까지는 많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부는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이란 전역에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 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우려가 커진 이란 전역에 대해 오늘 오후 6시부터 여행 경보를 4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시도를 공습의 명분으로 내세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핵 보유 시도에도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란 공습이 다른 국가의 신호가 될 것이며 북핵 문제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독재자들을 향해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며 이란처럼 군사공격의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When crazy people have nuclear weapons, bad things happen. So we're in very good shape now. I want to let you know that, and we will continue forward. 북한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말해온 만큼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을 향한 군사작전 중에도 북핵 문제가 주요 안보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은 관련 세미나에서 60여 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왜 언급이 없냐라는 질문에 북한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did say something about North Korea. We're well aware of that. And that's part of what we our very close alliance with South Korea.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북한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이란의 핵 야망을 다루는 과정이 다른 국가들의 충분한 신호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deal with Iran's nuclear ambitions, and that'll send plenty of signals in the process.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핵무기 보유를 이유로 이란을 공습한 뒤 북한에 대한 태세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경고와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틀 연속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를 찾아서 해상 핵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공습을 받은 이후 김 위원장의 첫 군사 행보인데요.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안을 가로지르는 함정 갑판 위에 서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연이틀 남포 조선소에 있는 구축함 최현호에 올라 작전 수행 능력을 직접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최현호에서 미사일 여러 발이 연속 발사되는 모습도 공개했는데 함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 무정화가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며
막강한 공격력을 갖추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우리의 방위력 강화에 위구심을 가지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곧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가장 강력한 해군을 건설할 것이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친이자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의 이름을 딴 최연호는 북한의 첫 번째 5,000톤급 신형 구축함으로 지난해 4월 진수됐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이 같은 수상함을 2척씩 건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로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 기간 또 다른 구축함 건조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최연호 방문은 이란 사태가 발생한 뒤에 나온 첫 군사행보인데 북한 매체들은 9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해군 현대화 과업들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괌이나 오키나와 등 미군 핵심 기지까지 도달이 가능한 사거리를 고려하면 이란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 하메네이와 다르다. 본인들은 핵무기와 함께 전략적 타격 능력이 있다. 전략 순항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무기거든요. 우리 군도 북한 남포 일대에서 발사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습니다.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로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네, 미국의 이란 공습 그리고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일각에서는 다음은 북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한 소리라며 단번에 선을 긋기도 했죠. 그런데 과연 미국이 하메네이를 노렸던 이 참수 작전을 한반도에서도 똑같이 감행할 수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전문가들 역시 이란과 북한은 상당히 다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적인 선택지를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3가지 꼽았습니다. 첫째는 북한은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단순한 시설 타격을 넘어서 보복 시나리오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동과 달리 지도부 제거 작전이 자칫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군사적 지원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어서 꼽혔고요. 마지막으로는 한반도는 수도권이 군사 분계선에 인접해 있고 또 한국과 일본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인명피해 위험에도 직접 노출된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핵시설 공습을 검토만 했던 것과 상황이 비슷하다고 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 역시 임박한 군사 행동이라기보다는 치밀한 계산 아래 판을 흔들려는 고도의 전술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란이 중동 전역에서 보복 공격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이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에서 미사일 한 발이 요격됐습니다. 분쟁이 국제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크레인이 연못에서 쇳덩이를 건져 올립니다. 끝부분에 선명한 꼬리 날개, 미사일 잔해를 수거한 겁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이라크와 시리아 상공을 통과한 이란 탄도미사일을 나토 방공망이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ir daha benzer hadiselerin yaşanmaması için de uyarılarımızı en net biçimde yapıyoruz.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미군 전술 핵무기가 배치된 튀르키예 남부 공군 기지를 노렸거나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이 빗나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란 공격이 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셈이어서 보복 수위가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토 헌장 5조의 집단방위 조항에 따라 나토 차원의 집단 대응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란은 키프로스의 영국 기지에 드론 공격을 가해 경락고 일부를 파손했고 전쟁 참여에 선을 긋던 영국은 방어적 조치로 구축함을 급파했습니다. Wildcat helicopters with anti-drone capabilities will be in Cyprus this week, and HMS Dragon will be deployed to the Mediterranean. 이란은 튀르키예에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란군 총참모부는 성명을 통해 튀르키예 주권을 존중하며 어떠한 미사일도 튀르키예를 향해 발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에 이어서 이탈리아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피해를 본 중동 동맹국 지원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중동 사태가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현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걸프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은 국방 분야, 특히 방공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선박 공격을 위협하는 이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걸프 해역의 안쪽 깊숙한 지점에서도 유조선이 공격받았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5일 새벽 1시 20분쯤 이라크 바스라주 호르 알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정박한 유조선 한 척이 폭발로 일부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의 원격 조종 소형 선박이 이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업체 소난골 마린 서비스는 이날 정체를 알 수 없는 소형 선박 한 척이 바하마 선적의 유조선 소난골 남이베호 좌현으로 접근했고 잠시 뒤 쾅 소리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5일 걸프 해역 북부에서 미국 유조선을 타격했으며 이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접경 지역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역외 영토에 이란의 자살 드론 공격으로 부상자 2명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에서 출격한 드론 2대 가운데 한 대가 나히체반 공항 건물에 부딪힌 뒤 폭발하고 다른 한 대는 인근 학교에 떨어져 민간인 2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외무부는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국제법 규범과 원칙에 어긋난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사태의 여파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면서 인접국인 이스라엘에 머물던 우리 국민들도 필사의 탈출에 나섰습니다. 네, 그 긴박했던 교민들의 대피 과정을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집트 국경 앞 이스라엘을 겨우 빠져나온 대피 행렬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전에 악몽 같았던 전쟁의 공포가 다시 몰려옵니다. 방공으로 대피를 정말 많이 했어야 됐고요. 오늘 중으로 이란이 다시 보복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사이렌이 울리면 다들 방공으로 무조건 대피를 해야 한다. 어린 자녀 2명을 포함해 가족 4명은 육로를 통해 카이로까지 1박 2일을 달려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대피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혹시나 테러가 일어나진 않을까? 미사일 파편이 떨어지진 않을까? 혹시라도 뭐 비자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우리 정부도 버스 넉 대를 동원했고 교민과 여행객 100여 명은 무사히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던 게 새벽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일 때문에도 그렇고 남아 계셔야 돼가지고 전쟁 지역에 혼자 계시는 아빠가 이제 걱정이 되긴 하죠. 밤하늘에 그 미사일과 로켓포가 터지는 것들이 이제 이쪽 공항들이 다 폐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다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은 스스럼 없이 집까지 내어주는 따뜻한 환대를 받고서야 풀렸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한인분들이 자기 차량을 가져와가지고 다 새벽에 픽업을 해주셨어요. 5분이 여기 저희 숙소에 같이 계시고요. 또 수녀원에 20분을 모셔서 다들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한국분 같은 동포이시고. 공습이 이어지는 전쟁터는 어렵게 벗어났지만 언제쯤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 교민들은 여전히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중동 정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중동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전 세계를 띄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군 수송기를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며 어떤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일지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중동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돕기 위한 신속 대응팀을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오만에 각각 파견합니다.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단기 체류자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오만, 무스카트로 각각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는 현재 중동에서 가장 많은 우리 국민 단기 체류자들이 있는 상황으로 특히 취약계층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중동에서 발이 묶인 자국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세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자위대 수송기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기자입니다. 중동 정세가 긴박해지자 일본 정부가 결국 전세기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이란과 맞닿아 있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자국민을 육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으로 옮긴 뒤 전세기에 태워 도쿄로 데려온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사우디 리야드와 오만 무스카트 공항에는 민간 항공기가 운항되고는 있지만 표구하기가 어려워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現地の状況や邦人のニーズを踏まえつつ、万が一の事態に備えて国外退避の準備を含めて邦人保護に万全を期していく所存です。 일본은 또 만약을 대비해 자위대 항공기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SNS를 통해 현지 일본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자위대 투입 경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항공기를 보낼지, 요원은 몇 명을 파견할지 등 구체적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교전 때는 자위대 C2 수송기 2대와 대원 120명을 아프리카 지부티 기지에 파견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등 6개 나라에 대한 여행 위험 정보를 도항 중지 권고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어제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우리 증시, 오늘은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9%, 코스닥은 14%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5,580선에 코스닥이 1,110선에 안착하며 사흘 만에 우리 증시가 활짝 웃었습니다. 개인이 코스피를 9.6%,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을 14.1% 끌어올리며 우리 증시가 중동발 충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상승률은 사상 최대폭이었습니다. 개장 초부터 12% 폭등세가 펼쳐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5분간 프로그램 매수를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가 11%, SK하이닉스가 10%, 현대차가 9% 급등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거의 대부분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한 영향이 컸는데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가능성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진정이 됐고요.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안정화되고 있는 점이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를 다시 부각시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 가릴 것 없이 상승했지만 최근 증시 폭락과 폭등으로 거래 대금이 늘면서 특히 증권주가 수혜주로 부각됐습니다. 이란 사태로 17년 만에 1,50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5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4원에 출발해 1,457원까지 내렸다 1,469원까지 오르는 등 12원가량 널뛰기를 하다 1,46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며 달러화가 약세를 띠고는 있지만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이달 중 원달러 환율이 1,55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 선까지 오르자 정부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석유값 담합 행위를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위기를 틈탄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법무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유 208일분을 비축해 국제 권고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고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를 감안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모렴치한 행위이며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매점 매석이나 담합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틈을 틈타 매점 매석을 한다든지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한 그런 행태들이 나오고 있는데 파렴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공동체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6일부터 월 2,000회 이상 특별 기획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 석유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가격 담합에 대한 시장 감시도 한층 강화됩니다.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가격 담합이나 눈속임 판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하겠습니다. 석유류 이외의 다른 민생 밀접 품목도 집중 점검해 법 위반 행위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야권과 법조계 일각의 반발 속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이 국무회의 문턱도 넘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법과 또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이 상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정윤용 기자입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치까지 거치며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법 3법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관보 개제 등 법률안 공포 절차만 남은 3개 법안 중 우선 눈에 띄는 건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입니다. 판검사가 사건에 관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일각에서 사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제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안 역시 공포를 앞두게 됐습니다. 야당과 법조계 일부에서 판검사 위축과 소송 지연 그리고 사법비용 증가 등의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의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의결이 된 법안인 만큼 저희는 의결하고 그리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재외국민회까지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개헌 과정의 필수 절차인 국민투표법의 위헌 문제를 풀었습니다. 국민 참정권에 관한 입법 공백 상태가 해소되었습니다. 11년 7개월, 법률 효력이 상실된 지 10년 2개월 만입니다. 전남과 광주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로 합치는 법안 또한 의결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주이익 제고와 경영권 방어수단 축소로 찬반이 갈렸던 3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돼 앞으로 상장기업은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3차 상법과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법 모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였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민주당이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며 지방선거 준비 작업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경선 흥행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는 있지만 인물난을 겪는 모습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남도지사 후보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인천에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광역단체장 공천장을 건넨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입니다.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위원장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징역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는데 그 마음의 빚을 갚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경선 지역에선 주자 간 경쟁이 불붙고 있는데 특히 서울이 뜨겁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앞다퉈 공약을 발표하는 가운데 유력 주자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은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승리를 해야만 하는데 누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판단일 것 같고요.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둘러싼 교통정리도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정청래 대표를 만나 조속한 당의 결정을 촉구했는데 옛 지역구를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양보할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젊은 후배하고 다투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제가 부담스러워서. 공천 후보자 접수를 시작한 국민의힘은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장 경선에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 방식을 도입할 걸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현역 도전자들을 붙여 경선 흥행을 끌어내겠다는 게 구설 끝에 야상 점퍼를 벗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 비당권파인 오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노림수라는 의심도 일각에선 제기됩니다. 양패구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두 쪽이 모두 지고 모두 상처를 입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복당시키는 안을 포함해 울타리 밖 인물을 끌어쓰는 전략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 통상 거치는 절차라고는 하지만 기초단체장 후보를 채우기도 녹록지 않은 국민의힘의 인물난을 보여준다는 해석 역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배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되고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을 모두 회복한 상태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절세 급매물이 속출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주째 주춤했습니다. 강남권과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2주 연속 떨어진 가운데 서울 중저가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도 둔화하는 양상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신천동의 6,000세대짜리 대단지 아파트. 지난 1월 전용 59제곱미터가 27억 원대에 팔렸는데 지난주엔 5억 원 아래인 21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세부담을 의식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가 많아졌다고 중개사들은 말합니다. 약 10%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5월 달 전에 계약을 희망하는 다주택자들 하나씩 처분하려고 하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주 연속 둔화한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은 2주째 하락했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값 하락폭이 직전주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 아파트값이 떨어지면서 인접 지역에서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양상인데 강남권과 가까운 동작구와 강동구는 보합 수준으로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 등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가자 이른바 상급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구로와 노원, 성북구 등 최근 상승세를 주도했던 서울 중저가 외곽 지역 역시 대부분 상승세가 주춤해졌습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강남과 용산구에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서울 평균도 곧 약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절차까지 고려하면 4월 중순까지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일각에선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를 올리고 비거주 주택에 혜택을 줄일 가능성도 짙어지면 매물 증가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인천에서 20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아이를 방임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깜깜한 저녁, 좁은 골목으로 구급차와 경찰 차량이 도착하더니 한참을 서 있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이후에도 경찰 차량이 연이어 도착합니다. 인천 구월동에 있는 주택에서 20개월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척의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집 안에서는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아이에게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또래보다 체중이 적게 나가는 등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점에 주목해 친모인 20대 A씨가 아이를 방임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애기가 배고파서 운다던가 놀다 다쳐서 운다 그런 울음소리가 아니라 안칼질 길게 들린다 해야 되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는 남편 없이 8살 난 큰딸, 숨진 둘째 딸과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첫째가 다른 애들보다는 좀 뭔가 깨끗하지 않아 보여야 되나? 머리가 엉클어져 있다던가. 구청은 이번 사건 이후 큰딸을 A씨와 분리하고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숨진 아이를 부검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2.19 여객기 참사 사고의 잔해물 추가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또 발견됐습니다.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오늘 사고기 잔해물 3차 조사 과정에서 약 3.5cm 크기의 유해를 발견해 DNA 검출과 정밀 감정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사고기 잔해 조사 작업에서 발견된 25cm 크기 유해는 DNA 대조 결과 희생자의 유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공식 홈페이지에서 2천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어젯밤 8시쯤 2024년도 결산 자료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2천만 원 이상 고액 후원자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자 600명가량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가려지지 않은 채 자료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랑의 열매 관계자는 해당 사고를 인지한 뒤 즉시 자료를 삭제했다며 현재 신속대응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을 받은 이란의 여자 배구 대표팀을 이끄는 이도희 감독도 다른 교민들과 함께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경기 당일 공습이 있었고 가까운 데서 폭발음까지 들었지만 아끼는 선수들만 생각하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대건 기자가 전합니다. 이도희 이란 여자 배구 대표팀 감독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친 모습이 역력하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입니다. 대규모 공습 이후 탈출까지 과정 자체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 당일 지역에서 배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감독은 공습 직후 긴급히 연락을 받고 무작정 대사관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경기가 이제 취소돼서 선수들을 다 보냈고요. 저는 한국 대사관 쪽에서 연락을 주셔서 그쪽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여쭤봤고. 대사관에 머물 땐 아주 가까운 곳에서 폭발음을 들으며 전쟁을 실감했습니다. 전쟁은 이렇구나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가까운 곳에 아마 폭격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소리가 폭발음이 들렸고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교민들도 다 긴장을 했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왔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올해 아시안게임에 이란 여자 대표팀이 나가면 이란 혁명 이후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잘 따라주는 선수들만 생각하면 안정화 이후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지도자는 선수가 성장하는 걸 보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도 좀 안정되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 명세터 출신인 이 감독은 중앙아시아 여자 챔피언십에서 62년 만에 이란 여자 배구를 정상에 올려놓았고 바레인 아시아 청소년 대회에서도 18세 이하 여자 대표팀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의 꿈은 이란 여자 배구를 아시아 최고 무대에 올려놓는 거지만 이번 공습이 얼마나 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전국 곳곳에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는데요. 다만 충부와 전북에는 밤까지 산발적으로 조금 더 내리는 곳이 있겠고 눈비가 지난 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에 15cm 이상, 영서와 경기 내륙, 충북부에 최고 5에서 8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붕괴나 미끄럼 사고 등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기가 탁하겠고 영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오후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광주 3도, 부산 9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8도, 대구 11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 내내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영하의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